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동법을 강의 담당하고 있는 김용호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요일 날 이게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오실까 좀 우려를 했는데 뭐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아마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그래도 노무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셨을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무사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뭐 향후의 전망들이 어떻게 되는 것들인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하지 않고 다음에 오실 노무사님께서 그걸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 시간에 그냥 제가 맡고 있는 파트가 노동법 파트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이 현재 시험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고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짧게 말씀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에 대해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나중에 설명하실 노무사님은 법인을 하고 계세요. 법인 대표로 계시고, 저는 개인 노무사 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달라요. 법인이 하는 일이랑 개인 노무사가 하는 일은 다릅니다. 이게 법인은 아무래도 여러 노무사를 채용을 하거나 구성원으로 해가지고 뭐 다양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저는 이제 개인 노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개인 노무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하면은 너무 지쳐가지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치중해가지고 개인 노무사 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잠깐 경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과거에는 이제 그 LG에 좀 다녔었고요. LG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이제 공공기관에 좀 있었습니다. 노동부 산하기관에 좀 근무를 하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과연 이제 일을 할 때 뭐 약간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 일이 나한테 참 맞는 일인가, 혹은 이게 행복한가, 그에 대한 의문을 좀 많이 가졌어요. 마치 이제 조직이 한 부속품처럼 여유 있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노무 일이다 보니까 제가 좀 자유롭게 개인적인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 보니까 노무사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차 준비를 이제 좀 됐습니다. 오래전에. 1차 준비를 한 1년 정도 해서 1차가 됐었고요. 직장인이다 보니까 뭐 직장 나와서 공부하지는 않았고요. 직장 다니면서 1년 공부해서 1차 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에 또 1년 공부를 더해서 2차 시험 합격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정석적인 코스로 제가 합격한 케이스예요. 지금보다는 조금 이제 합격하기가 수월했던 시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합격했으니까 제가 10기거든요. 지금 거의 20기가 넘어가는 시기니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만 조금 바짝하면은 되기가 지금보다는 좀 쉬운 뭐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아마 이제 1차 1년 하시고 2차 1년 하시고 이러면은 가장 좋긴 한데, 그렇게 하시려면 뭐 시간 계획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런 시간 계획을 잡으실 때 좀 이제 강사분들이 도움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노동법은 지금 그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노동법 1이 있고요. 노동법 2가 있습니다. 1차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요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2차에서는 그냥 노동법이라고 하는 단일 과목으로 이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노동법. 자, 1과 2를 구분하는 영역들을 저희들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 1과 2는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좀 노동법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노동법의 존재 이유가 뭐냐, 과연 얘의 존재 목적이 뭐냐,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면은 흔히 나오는 답변들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다, 뭐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린 질문이, 그런 근로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너무 추상적이다 이거죠. 과연 어떤 식으로 법에서 구체적으로 이 근로자를 보호를 하게 되는 거냐, 뭐 그에 대한 질문에서 등장하는 것이 노동법 1과 2의 영역입니다. 자, 한쪽 파트는 이렇게 노동법이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자,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일을 합니다. 그죠? 일을 하고서 돈을 받는, 임금 받는 이 법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근로자입니다. 자, 분명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 내용은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뭔가를 주고 사용자가 반대급부로 근로자한테 뭔가를 주는 뭐 이런 계약인 거죠.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근로를 주고, 즉 노무를 제공하고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대급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 이게 바로 근로계약입니다. 사실은 노동법이라고 하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을 통해서요,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계약하세요, 이런 원칙에만 맡겨두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희한한 그 계약 내용들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주 극단적으로 뭐 하루에 한 20시간 근무하고 한 달에 임금은 10만 원 주겠다. 뭐 이런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법에 따르면 합의했으면 그죠? 계약은 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계약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자, 이 계약 속에 이제 누가 개입하는가 하면 국가가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하면서, 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니까 이게 뭐 완전히 100%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자유롭게 하라 이거예요. 계약을 자유롭게 하긴 하는데 이제 국가가 이 계약 속에 개입해서 자, 자유롭게 하지만 나름대로 자, 사용자가 지켜야 될 근로조건, 예를 들면 뭐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이런 기준을 국가가 정해주겠다 그러면서요. 국가가 그런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이 무슨 기준인가 하면 이게 최고 기준일까요? 최저 기준일까요? 가장 아래 기준이겠죠, 그죠? 네, 가장 아래 기준 정해놓고 최저 기준을 국가가 일반적으로 정해놓고 자, 적어도 계약을 체결할 때 자유롭게 하긴 하지만 국가가 강행적으로 정해놓은 이 최저 기준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지 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 기준보다 자, 떨어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미달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의 효력을 자, 없는 걸로 하겠다. 즉 무효로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국가가 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 지켜야 되는 최저 기준 같은 것들을 법으로 강제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흔히 아는 법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최저임금법 거죠. 최저임금법.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해둔 거죠. 아무리 뭐 자유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임금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임금을 줘야지 이거보다 떨어지게 되면 인정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5,210원, 내년도가 5,580원 이런 식으로 최저 기준을 정해둔 겁니다. 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뭐죠 이게? 근로조건에 관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 기준을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임금은 요렇게 주세요. 근로시간은 요렇게 하세요. 휴일은 요렇게 주세요. 휴가는 요렇게 주세요. 가장 아래의 기준을 정해놓고 요것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줘야 됩니다. 이걸 법적으로 강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노동법 1의 영역이에요. 노동법 1의 영역. 약간 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1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는요, 집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별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가 등장해요. 이 개별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지켜야 되는 법적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이게 노동법 1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와 근로자가요, 지켜야 될 것들이요, 굉장히 많겠죠, 그죠? 굉장히 많다 보니까 법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니 노동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노동법의 영역을 보게 되면 거의 한 33가지 가까이의 개별 법률들이 노동법 속에 들어옵니다. 그 법 중에서도 자, 특히 한 11가지의 법률이 이 노동법 1 속에 들어와요. 시험 범위상으로는. 가장 그 큰 법,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법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최저 기준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시험으로 보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공기법이 자, 거의 15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15문제.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근기법에서 뭐 60점 이상 되는 그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근기법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2차 가더라도 큰 지장은 없어요. 자, 그런데 노동법 1이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강의할 때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근로기준법 제하고서요, 법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시험범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개가 들어가냐 하면 10가지 들어가 있어요. 10가지. 근기법을 제하고서요, 기타 법률들이, 기타가 10개가 있어요. 10개. 자, 10개 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법, 기간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퇴직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근로자 퇴직급의 보장법, 외국인 근로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외국인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뭐 산업안전 어떻게 할 것인가, 산업안전 보건법, 뭐 그 다음에 뭐 직업 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직업안정법,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한 세부 부분의 법률들이 10가지 가까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문들도요, 거의 한 법당 뭐 작게는 한 20조문에서 많게는 한 100가지 조문까지 나와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요, 한 법당 여기서는 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은요, 이게 15개가 문제 나오는데요, 다른 법률들은 이 많은 조문 중에서요, 한 개밖에 안 나요, 한 개밖에. 그래서 특별히 1차에서는, 2차에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는 이게 분량은 많은데 공부할 거 많은데요, 이게 한 문제, 한 문제. 그런데 또 한 문제는 아니죠. 10개 법에서 한 가지씩이다 보니까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아주 상세하게 보지 못하고요. 하지만 시험 같은 경우에 나오는 문제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
교수님들이 아주 가끔씩은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아주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끄집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볼 때 야, 이 법은 이게 중요한 거다 이런 파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서 나머지 것들은요. 어쩔 수 없이 약간 가볍게 보는 식으로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100개 조문을 꼼꼼하게 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10개의 법률들 중에서 그 내용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만약에 자, 사용자가 근로자하고요. 계약을 해가지고 이런 계약을 했어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자, 5,580원을 시간당 임금으로 한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력이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최저임금법을 지켰습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강행 규정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노사 간의 그 합의를 인정해 줍니다. 즉, 노동법 1의 영역에서는 그런 계약은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강행 규정을 지킨 그런 계약입니다. 자, 그런데 근로자들이 생각할 때요. 야, 아무리 내가 이게 법을 어긴 게 아니지만 이게 5,500원 받아가지고 내가 4인 가족의 가장인데 먹여 살릴 수 있냐 이게 도대체. 기껏해야 뭐 월급 한 100만 원, 120만 원 가지고서 이게 과연 생활이 되냐. 자,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거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런 식으로요. 요 근로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그 회사에 있는 상당수의 근로자가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로자들이요. 모이는 거예요. 뭉쳐가지고 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먹고 살겠냐. 즉, 이 근로계약을 가지고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거야.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힘들다. 자,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근로조건을요,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집단을 만들자 이거. 집단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뭉쳐가지고 사용자한테 또 다른 계약을 요구하자 이거야. 우리가 근로계약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가 이것보다는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단적으로 한번 협상을 요구해 보자. 우리도 이제 사용자한테 우리의 힘을 좀 보여주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자기의 근로조건을요, 근로계약보다 더 올리기 위해서 단체를 만드는 거죠. 자기의 근로조건을 올리기 위해서 단체를 만듭니다. 이 단체가 뭘까요? 이 조직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노동조합. 자,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요, 사용자한테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계약 말고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합시다. 또 다른 계약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은요, 주체가 개별 근로자와 개별 사용자가 아니고 근로자가 조직이 된 이 단체,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계약이 뭘까요?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즉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아니고요, 집단적인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합시다. 그걸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 단결권이에요. 단결권. 단결해서 사용자한테 뭘 요구할까요? 단체 협상합시다. 단체 교섭을 요구합니다. 그걸 우리가 단체 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용자가요, 야, 너무 좀 심한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이거는 못 들어준다. 거부합니다. 그때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권리가 있어요. 뭘까요? 사용자 교섭을 거부하게 되면 그럼 우리도 일 안 하겠다. 집단적으로요, 노무를 거부할 수 있는, 자, 노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권리, 단체 행동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노조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근로계약에서 자, 이 개별 근로자한테 100만 원의 임금을 주겠다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 조합과요,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한 거야. 단체 협약에서는, 단협에서는 자, 우리는 조합원들한테 120만 원을 주겠다. 이런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계약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죠? 근로계약이라는 계약에서는 100만 원 주는 걸로 했는데 단체 협약이라는 계약에서는요, 120만 원을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두 가지 계약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요, 뭐를 적용해야 될까요? 단체 협약입니까? 근로계약입니까? 단체 협약이겠죠. 그죠? 단체 협약은요, 근로계약을 무력화시킵니다. 단체 협약이 우위에 서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협약이라는 걸 체결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드는 이 과정, 단체 협상을 요구하는 그 과정,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 안 됐을 경우에 쟁의 행위를 하는 그 과정. 즉, 국가가요, 개입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들 스스로가 뭉쳐가지고 노조 만드는 거, 이거 인정해 주겠다 이거야. 인정을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국가가 나름대로 룰은 정해주겠다. 어떤 식으로 노조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단체 교섭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건지 기본적인 룰은 정해져 있다 이거야. 어떤 식으로 하세요. 어떤 식으로 당신들 스스로 당신의 근로조건을 올려가세요. 그걸 정하고 있는 영역이 노동법 2의 영역입니다. 노동법 2의 영역.
즉, 일은 뭡니까? 일은요, 집단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개별 근로자와 개별 사용자 사이에서 국가가 어떻게 강행적으로 규정을 만들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법입니다. 노동법 이해 영역은요, 이건 국가도 등장하게 하지만 원론적으로는요, 노동조합이, 즉 근로자가 스스로 자기의 근로조건을 올리는 그 과정들. 근데 그 과정에는요, 등장하는 조직이 노조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노조가 어떤 식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냐, 그게 노동법 이해 영역이에요. 자, 이해 영역은 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 노동조합법, 노조법. 노조법에서 거의 21문제, 거의 1에서. 노조법만 정확하게 아시면요, 다른 법 약간 틀리더라도 노동법 2를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개별법도요,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노동조합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노동법 2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보시면요, 점수 맞기에는 점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노동법 2가요,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분량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는가 하면 노동조합 중에서도요, 약간 특수한 노조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원들의 노조. 뭐 전교조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전교조 이런 것처럼. 자, 교원들의 노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럼 교원노조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또 공무원들 노조가 있어요. 공무원들 노조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그게 공무원 노조법. 공무원 노동법, 노동조합법에서 한 문제. 그런데 이 문제는 노조가 있을 경우에 문제인 건지 우리 회사는 노조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요,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노조가 없는 회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는 어떤 근로자의 집단과 사용자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냐?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노사협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노사협의라는 기구에 대한 그 법이 있어요. 그게 저희들이 흔히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식으로 흔히 노사협의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노사협의라고 하는 이 단체를 어떻게 만들고서 구성하는 거냐, 그 법이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어요. 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 아닌 행정기구가 있습니다. 그 행정기구가 노동위원회예요. 그럼 노동위원회는 어떻게 움직여 가는 거냐, 그게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약 25문제가 이런 법들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영역이 노동법 이해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요, 노동법 1과 2가 조금 여러분들께서 왁구가 아니고 이제 틀만 잘 잡으시면 생각보다는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학생도 있고 이제 직장인도 있을 건데 의외로요, 학생보다도 직장인들이 이해도는 더 빠릅니다. 이게 왜? 자기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임금도 떼먹혀 받고 상여금도 약간 뭐 잘려 받고 이런 식으로, 혹은 옆에 주위에 해고당한 사람도 받고 이러니까요, 이게 바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아직 직장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이해는 하겠는데 자기가 확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법은 직장인들이 공부하면은 상당히 이해도가 빠른. 근데 직장인들의 한계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암기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게 암기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1차에서는요, 암기가 안 돼도요,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유리해요. 근데 2차 되면요, 나중에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뭐를 외워야 되는가 하면 판례를 외워야 돼, 판례를요. 옛날에는 노무사 시험이요, 법전을 안 줬어요, 2차 시험에서. 옛날에는 조문을 외웠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는요. 지금은 조문을 주니까 조문을 외우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금 외워야 될 거는요, 그 조문을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와 판례 요지들,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실제로. 2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외우는데 약간 약한 게 있기 때문에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판례들, 거기에서 또 뭐를 외워야 될지를 좀 이제 지도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제 제가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 학원을 다니건 안 다니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법 출제 경향은요, 뭐 거의 2가지입니다. 조문 아닌 판례, 조문 아닌 판례. 그러니까 조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높아요, 굉장히. 조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한 60%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가 판례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조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문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더라도 1차에서요, 상당한 점수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문을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험 경향을 보게 되면 역시 판례가 중요해지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게 됩니다. 판례가 왜 중요한가 하면 1차에서는요, 판례의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안 보더라도 합격할 수 있어, 실제로. 근데 판례는요, 2차에서는 절대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판례를 알지 못하면요, 2차 시험을 아예 못 봐요. 그러니까 1차 때부터 판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 방법을 가져가지 않으면 2차에서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왔던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야, 이게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다. 혹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를 보기 위해서는 만약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등장했다. 그러면요, 그거는 거의 한 80% 이상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판례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 겁니다. 자, 요 내용들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노동법은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이 노동법입니다. 노동법은 모든 국민을 보호하지 않아요. 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요, 사실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강보험, 직장 건강보험. 하지만 노동법은요, 모든 국민이 아니에요. 예, 근로자만을 보호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문제가 누가 근로자인 거냐 이거야. 자, 그런데 누가 근로자인 거냐에 대해서 요 문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던 겁니다. 이 판례가 뭔가 하면은 학원 강사가 과연 근로자인 거냐. 저 같은 학원 강사 말고요. 대입종합학원 강사였습니다. 그 대입종합학원 강사가 한 6년 근무하고 나서 그만뒀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준 거예요. 퇴직금 줘라라고 했더니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과거 판례는 요게 5번이 뭔가 하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으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으면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런 판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원 강사가요, 기본급이 없어요. 그냥 시간 단위로만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판례에서, 야,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이것도 물론 보긴 보겠지만, 이건 사용자가 그러면 급여체계 짤 때 없다라고 하면은 근로자가 아닌 거고, 있다라고 하면 근로자인 거고, 그럼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요거는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보긴 보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겠다. 그래서 그 학원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서 퇴직금을 주라고 한 판결이 요 시험 문제 이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문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건 2차도 마찬가지. 2차도요, 최근에 나온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있다. 그럼 바로 이제 다음 연도에 A급 문제로 이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공부를 하셔야 될 게, 최근 판례는 아닌데요. 그냥 항상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항상 중요한 판례. 최근 판례는 아니지만 그냥 공부해야 되는 판례. 원래부터 중요했던 판례, 뭐 그런 것들도 문제에 나옵니다. 시황항해상 제가 상세하게 말씀 안 드려요. 원래부터 중요한 판례들은 당연히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의 출제 경향이고, 과거의 출제 경향들은 조문 중심의.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문에 기초한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만 보고 나서 이걸 응용하지 못하면요, 이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요. 이거 뭔가 하면은 근로자가요,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나중에 노동위원회에서 이거 부당해고 맞다, 원직에 복직을 시키세요. 그렇게 구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부당해고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안 따라요.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이행강제금을요, 얼마나 부과하는가 하면 2천만 원 이하에서, 자, 분명히 원직에 복직을 시키라고 했는데 안 시켰네요.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요, 얼마 동안 부과할 수 있는가 하면 최대 2년까지. 1년에 2회. 그럼 얼마예요? 한 1년에 4천, 2년에 하면 8천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니까 이걸 4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8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조문을 응용한 조금 이제 실무적인 내용이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조문을 응용한 문제도 등장하게 되고, 아주 전통적인 것들은 조문 자체 그냥 조문 자체를 알고 있냐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징계를 할 때 감봉을 한다. 감봉을 할 때 최대한 깎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를 조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최대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문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 알고 있는 거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제 1차 문제는 아주 기본은 이제 조문이 아주 클래식한 전통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발전된 게 조문을 약간 응용한 것, 실무적으로 알고 있는 거냐, 이런 문제들. 그다음 최근의 추세는 주로 중요한 판례, 당신 노동법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요한 판례를 알고 있는 거냐, 그거 하나. 마지막으로는 최근 판례, 최근에 나왔던 중요한 판례들, 요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는 것이 1차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2차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2차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2차에 대한 것들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2차 시험은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지금 출제 경향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딱 정해졌어요. 노동법은 50점짜리가 2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5점짜리가 2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50점짜리가요, 실제로 굉장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게 나와요, 이게. 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그러니까 50점 문제는 이제 사례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약수령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례형, 사례형. 50점짜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올해 나왔던 노동법 50점짜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50점짜리 문제 중에 하나. 자, 요것도 이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 판례도 이 문제도 왜 나왔는가 하면 이 시험 한 4개월 전쯤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하나 등장한 겁니다. 그 판례 알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판례는 뭔가 하면은 과거에는 만약에 노동조합하고요, 사용자하고 단체계약을 체결합니다. 어떻게 단체계약을 체결했냐 하면 정리해고할 때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된다. 그런 이제 단체별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 판례에서는 정리해고할 때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야, 과연 정리해고할 때 사용자가 자기의 경영권인데 이거 합의하려고 했을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거는 합의로 해석하면 안 되고 협의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요, 정리해고할 때 합의하지 않고 정리해고 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이런 식의 판례가 과거 판례의 주류였어요. 그런데 최근 판례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정리해고할 때 합의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요, 예, 그건 그 자체로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합의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최근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프랑스 회사인데요. 프레시아 베기컨트리라는 회사에서 나온 3월 달에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어요. 그게 나오자마자 바로 그의 시험에 2차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근데 중요한 판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 거냐 다 알 수 있어요. 이거 나오게 되면요, 진짜 중요한 판례면요, 바로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잡지 같은 것들에 이게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강사들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이게 중요한 판례인지 알아요. 소개를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누구나 다 A급으로 짐작할 만한 그런 문제인 거죠. 당연히 나올 거다. 당연히 나올 것 같은 문제가 이게 하나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또 무슨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두 번째 문제가요, 이게 당연히 나올 것 같지 않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A급이다. 그런 문제만 내게 되면은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출제 흐름들은 이건 별로 중요하게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들, 그런 것들도 문제에 나와요.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대기발령 직위해제라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대기발령과 직위해제에 관한 법적인 의미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냐, 요걸 물어본 판례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례 문제로 해서 나오는데 사례 문제로 나온 것 중에 약간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요, 사례를 제시해 놓고 여러분들이 이 사례의 쟁점이 뭔가 이걸 끄집어냈어야 됐어요. 지금은요, 쟁점을 줍니다. 그냥 자, 이 사례를 보여드리고 요거는 쟁점이 이거야 설명을 해줘요. 이 쟁점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쟁점을 끄집어내는 그런 그 수고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덜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조문을 적어주고 이제 판례를 외워가지고 판례의 중요한 요지들은 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암기도 필요한 그런 영역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은, 자, 1차는요, 사실은 찍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물론 이제 직장인들은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시간 계획을 세우시면은 1차는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요, 2차 준비가 너무 길어져요, 이게. 왜냐면 1차에서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1차에서는 그냥 찍는 준비만 하고 하면 2차에서요, 새롭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1차 때부터 마치 2차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때는 교수님 기본서로 하진 않는데 교수님 기본서도 여러분들이 하나 선정해가지고 그 공부하실 때마다 그걸 읽어가세요. 최소한 이제 그게 한 1, 2독은 돼야지만 전체에 대한 맥락이 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중심으로 하시고요. 두 번째로 1차 준비를 하지만 항상 2차를 염두에 두세요. 그럼 2차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예, 판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판례가 나오게 되면 그 판례들을 좀 외우는 그런 작업들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계획을 잘 잡으셔야겠죠. 동차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동차는 현실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시간적으로 동차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따져보시고, 동차를 준비하는 계획표와 그 다음에 1년 잡는 계획표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시간을 생각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시간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차는 그냥 기출문제 잘 보시고요.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보시더라도 고득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조문 무시하지 마시고요. 조문은 기본이에요. 2차 보실 때도요, 조문을 안 적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예,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조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조문을 안 적어놓고 바로 그냥 문제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관점 요인이 될 수 있죠, 그죠? 항상 조문을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이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제가 하는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단 교재는 이제 임 교수님 교재는 그냥 참고 자료로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무사 시험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재가 임종열 교수님 교재인데 그거 말고도요. 자기에게 맞는 교재 택하시면 돼요. 뭐 김영미 교수님 교재라든지 이런 교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할 때는 제가 만든 그냥 교재를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시중에 출간된 건 아니고요. 그냥 이 학원을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깔끔하게 만들어 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임 교수님 교재의 페이지 수를 옆에 좀 게재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다 보니까 거의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게 강약을 조절하셔야 되는데 강약을 조절을 못 하세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분량으로 그 다음에 중요도로 내가 이 문제를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걸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옆에다가 기출문제를 항상 실어 놓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고서 바로바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가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다 필요한 조문들은 게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실관계를 적어놓은 그 도예가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최근에 이제 2차 수험생들이 많은 보는 책 중에 하나가 로스쿨 노동법 해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해설에서의 핵심 판례가 있어요. 핵심 판례들은 제가 다 도예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편하도록 도예해가지고 이 문제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강의도 하고 문제도 풀고 공부를 하시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법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서요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시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혹시 노동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마치고 나서 잠깐 남아 있을 테니까요. 그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건 교수님의 자, 안녕하십니까. 학원에서 법률 담당하고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간략하게 제 소개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정권투자상담사 같은 자격증 따려면 자본시장법이라는 거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 강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무사 시험에 상법 강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노무사 민법 이렇게 이제 법률 과목은 세 가지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민법 강의한 지는 한 15년 됐고요. 지금 한 노무사 강의는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제외하고는 민법 강의는 거의 다 해봤습니다. 이제 변리사 강의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민법 과목이 굉장히 많이 그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강의는 많이 해봤고 지금 노무사 민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느낀 건데 우리 학원이 지금 이 노무사 설명회를 계속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갈수록 연령층이 좀 젊어진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직장인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지금 재학생들도 직장인들도 많겠죠.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 차츰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이때까지 변리사든 무슨 과목이든 특히 이제 노무사가 대표적인데 민법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끝까지 어려워합니다. 모든 시험에 민법이 제일 어려워요. 수험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결론은 뭐냐? 민법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절대적으로 일정량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점수가 확보가 되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필연적으로 시간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직장인들도 제가 장담하건대 내년도에 시험 치러 갈 때 민법에 자신이 없다.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건 매번 그래요. 매번. 방법이 없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노무사 시험을 치고 그동안 같이 공부한 친구들하고 한 5명 술 한잔 했거든요. 그중에 대학생분은 92.5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92.5점을 받았다는 거는 3개 틀렸다는 거거든요. 25문제 중에서. 왜냐? 그 학생은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직장인들은 그게 안 돼요.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든지 결국 한 분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모인 분 중에 한 분은 떨어졌는데 그 정도로 민법이 어렵습니다. 이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 전체 2차까지 합해가지고 7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민법 한 과목을 정복하면은 반을 정복한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과장된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민법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시간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이 원천적으로 이렇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게 민법이 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가 하니까 민법이라는 게 여러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법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체가 민법이에요. 이 전체가. 근데 우리는 이 전체가 시험 범위는 아니고 요 중에서 우리는 민법 총칙이 시험 범위고 우리는 채권법이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요 물권법하고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요 민법 총칙은 조문이 몇 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1조부터 184조까지 조문이 184개 있거든요. 그 다음에 채권법은 373조부터 해가지고 요게 766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벌써 조문수가 거의 뭐 200여 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조문수가 그렇게 되고 요거도 조문을 여러분들이 따져보면은 400여 조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조문을 벌써 합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조문이 600조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문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분량이 많다. 분량이 많으면 사람들이 좀 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양이 많다. 여기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왜 민법이 어려운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민법을 독일법을 우리가 이제 이어받은 건데 일본을 통해서요. 이 물권법도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물권법 총론이라는 부분이 있고 물권법 강론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채권법도 가보면요. 사실은 이 채권법 총론이라는 부분이 있고 강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강론도 또 가보면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게 계약법이라는 부분이 있고 사무관리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불법행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요 중에서 또 계약법은 가보면은 계약총론이라는 부분이 또 있고 강론이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까 이 민법이라는 것은 전부 강론이 있어요. 요 계약법 강론에는 14가지 계약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임대차 계약, 무슨 매매 계약,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위임 계약 이런 식으로 각종 계약의 유형을 지금 14가지를 해놨거든요. 근데 요 계약의 공통적인 것을 요 총론이라는 부분에 몰아넣은 겁니다. 이런 계약들을 해제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요 강론에 있는 이 매매 파트를 봐야 되지만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때는 요게 조문이 있는 게 아니고 요 총론에 있는 해제 파트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요 전체에 공통되는 것을 또 이 총론에 몰아넣은 겁니다. 요 총론의 대표적인 게 채무불이행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채무를 제때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거를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 그러는데 이때 법적 효과가 어떤 것이냐. 요거는 또 채권법 총론에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물권법하고 채권법에 공통되는 것을 이 민법 총칙에 몰아넣었는데 물권 행위를 할 때도 사람이 사기를 당할 수가 있고 채권 행위를 할 때도 사람이 사기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기에 관한 규정을 여기 따로 적어놓고 여기 따로 적어놓으면 조문이 너무 늘어나니까 요 민법 총칙에 가보면은 또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하면은 여기 따르고 해제할 때는 여기 총론 따르고 또 채무불이행 가면은 여기 따르고 사기를 당했을 때는 이렇게 따르고 조문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이거를 이해하시기에는 1회독, 2회독 정도 해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한 3회독 정도를 해야지 아 민법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구나 이렇게 조금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민법을 3회독 할 수가 있느냐? 못한다 이야기죠. 민법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민법은 1차 과목에서 끝이는 거 아닙니까? 민법이 만약에 2차 과목이라면 여러분들이 민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노동법과 같이 민법이 2차 과목도 아니고 민법은 1차 통과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에 지나친 시간을 또 투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딜레마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민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민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고 투자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끝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일이 시험이면은 오늘까지도 민법은 자신이 없다. 항상 그래왔어요. 매년 그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그래 될 겁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 있죠. 뭐 재학생이나 휴학생이나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시간이 넘치지 않습니까? 민법 공부해 보니까 너무 재밌거든. 오히려 여기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점수만 따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2.5점을 딴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면 할수록 이 재밌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걱정이 없는데 잘 따라옵니다. 정말 해보면 재밌어요. 굉장히 어려운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근데 딜레마는 직장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쉽게 강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제가 단언하건데.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거를 미리 염두에 두시고 나름대로 판을 짜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풀어줄 수가 없어요. 이 민법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그걸 하나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민법이 또 어려운 거 하니까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가 사회에서는 어제 물건 사고 팔았다, 뭐 했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고 제가 돈 받을 게 있고 돈 줄 게 있으면 우리 퉁치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민법 용어로는 상계라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상계라는 말은 우리가 실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민법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사회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책이라는 게 술술 넘어가기 위해서는 쉽게 넘어가야 되는데 읽다가 조금 이상한 용어가 튀어나오고 조금 읽다가 이상한 용어가 튀어나오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게 형법이나 다른 과목은 안 그래요. 민법만이 그렇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용어에 또 익숙해지는데 또 세월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가뜩이나 지금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민법은 용어 자체도 여러분들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도대체 왜 이러지? 전부 일본식 표현을 수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뭐 희한한 말들, 사회에서 전혀 쓰지 않는 말들, 주물, 종물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려면은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민법은 굉장히 고단한 과목이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떻게 공부는 해야 되는데, 아까도 김영호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법은요 조문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 이제 민법에서 25문제가 나오는데 민법 총칙에서 요게 보통 한 12문제 나와요. 보통. 그리고 이제 채권법에서 보통 이게 이제 13문제 정도 나오는데, 대개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법 문제 난이도 자체는 우리나라 민법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편에 속합니다. 문제 자체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주택관리사보다 쉬울 수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다. 공인중개사보다 쉬운 거는 확실해요. 공인중개사는 물권법 같은 판례가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인노무사는 민법 자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닌데 워낙 여러분들이 이 투하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은 굉장히 문제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문 위주로 낸다든지, 모든 법은 아까 김영호 노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판례가 반드시 시험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학설 위주로 시험에 내면은 이거는 나중에 논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례는 전혀 그런 논란이 없습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답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조문 플러스 판례 위주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조금 전에 조문 자체가 600조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조문 자체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셔도 60점은 받을 수가 있어요. 문제 자체를 그렇게 내줍니다. 그리고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대개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는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강의 시간에 전부 다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제가 적절하게 뭐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것마저도 소화가 안 되더라, 지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 없습니다. 반복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또 강의 들으시고 이거 이외에는 방법 없어요. 그러려면 좀 시간이 확보돼야 되죠. 또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하시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강의 들을 때는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된다.
근데 그 다음날 딱 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지 보면은 바로 까먹는 거예요, 다들. 어제는 분명히 내가 이거 알았는데 모르겠다. 또 객관식 문제를 보니까 안 풀리더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민법은 방법이 없다. 시간이 조금 가야 된다.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의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강의 모든 학원 강사들은 자기만의 교재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이제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기존 민법 교수님들의 책을 취합해 가지고 이제 다 짜집기를 한 건데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보면은 내용은 빠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관련되는 뭐 OX 문제라든지 참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하시면 이론 강의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기출 문제 위주로 보시고 이거를 반복하면은 그래도 소교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건데. 여하튼 직장인들이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죠. 뭐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학원은 이때까지 누차 또 평에 의하면은 대개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위치가 좋아서 왔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여러분들 알고 오셨습니까? 김용호 노무사님 알고 오셨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강의를 해보면은 숨겨지지 않은 맛집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강의 기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사실은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자기 자랑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받도록 하죠. 오셨어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 유선용 노무사님께서 사회보험법 수험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그 노무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들고 해요.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옆에 거. 한번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루하시죠? 네.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반응인데요. 예, 저는 유선용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 황금 시간에 다들 나오신 거 보니까 사실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데 한 3시간 정도가 걸렸거든요. 지금 짧게 한 20분 하고 다시 3시간을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사실 개인적인 행사가 좀 있어서 지금 가족들을 먼저 데려다 놓고 오고 하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오면서 되게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차 안에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토요일 날 하는 설명회에 아무도 안 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러면 난 오늘 진짜 6시간을 지금 개인적으로 중요한 행사에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조금 마음이 위안이 되고요. 좀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못 갈지 몰라요. 뭐 계속 이러고 있었다가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해서 왔었는데요. 오늘 좀 오래 지루하시죠?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뭐 시험 제도는요. 뭐 관심 있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그냥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아직 학생이다 하시는 분 계세요? 학생 네, 세 분이세요? 예, 다른 분들은 뭐 직장인이시거나 이러실 텐데 이제 가장 좀 아마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실 수 있는데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생각 중에 2가지는 꼭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거 하면 될까? 라는 생각. 지금 해서 이제 뭐 학생분들은 뭐 공부도 하셔야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휴학을 하실 수도 있는데 특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내가 이거를 하면 될까? 시간이 될까? 아니면 요즘 어렵다던데 이런 생각이 있으실 수 있고 그렇게 고생해서 되면 이거 괜찮을까? 이 2가지 고민 안 하시면요. 사실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와 계신 겁니다. 그렇죠? 이 2가지 생각 안 하시면은 내가 이게 공부해서 될까? 얼마나 공부하면 될까? 그럼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 속된 말로 돈 되나 이거?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게 생각이 없으시면 시험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거는 그냥 오늘 오신 건데 다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 제일 적었을 때 합격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15회 때 2006년에 제일 많은 3,900명이 응시했을 때 합격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나는 그걸 자랑으로 삼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저도 2003년도에 이제 공기업에 입사해서 계속 회사를 다니다가 2005년도에 처음 노무사 시험을 접합니다. 이제 선배들이 한번 권유를 해서 젊었을 때 놀면 뭐하냐 이래서 시작해보라 그래서 했어요. 똑같이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가 직장 다니면서 되겠어요? 되면 그 다음은 뭘 할까요? 이걸로? 변호사도 아니고 속된 말로 나는 회계사 세무사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노무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노무사. 그게 뭔데요? 아직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벌써 2006년 거의 1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학교 다닐 때도 몰랐어요. 법대 나왔을 때도. 그런 두 가지 생각을 고민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선배가 이제 13기신데 같은 이제 우리 그 회사에 저보다 이제 몇 년 입사가 빠르신 선배가 야 나도 2년 전에 작년에 했다 이거죠. 13회 때 합격하시고 일단은 되면 뭐 괜찮아요? 이거 했을 때 이제 유혹한 건 뭐냐면 자격증 수당을 줬어요. 회사에서. 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변호사 박사급에 대해서는 18만 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18만 원의 자격증을 줬어요. 한 달에 18만 원이면 연봉으로 따지면 200만 원 정도의 가치잖아요. 이게 2003년에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한 건 뭐냐면 직장 다니면서 될까요? 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두 가지 대해서 좀 답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은 유인물로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로 일단은 이걸 하면 괜찮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학생들한테도 받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많이 질문을 받는데 공인노무사 제도가 과연 이 자격증을 가지고 얼마나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보다 업그레이드가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자, 이런 고민을 제일 좀 많이 하실 거라고 보고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동기부여가 되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냐면 현재 시대에서요. 이 자격증으로 내 가치를 인정받거나 나의 수익이 보장되는 시대는 이미 10년, 20년 전에 끝났습니다. 이 세상에 몇 명 없을 때 40패스 하면 동네 소잡고 잔치하고 이래서 진짜 인생이 탄탄대로로 가던 시대는 이미 20년 전에 끝났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좋은 로스쿨을 나오거나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니시거나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나를 대변해 주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 노무사 수험 준비 카페에 가셔도 요새 뭐 노무사 연봉이 얼마래요? 이거 해도 돈 되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요. 이 자격증이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스타트 라인일 뿐인 거죠. 이 스타트 라인 이후에 내가 얼마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그게 나의 가치인 거지. 과연 이 자격증 하나만으로 뭘 해결한다. 지금 변호사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라고 해서 지금 변호사 이러지 않아요. 여기서 라면 끓이는 애던데 비아냥도 있지만 봉급쟁이나 비슷하다는데 야 어디서 7급으로 뽑았대 공무원. 저 지금 판사가 4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똑같이 내가 지금 변호사 자격이 있는데 누구는 4급이고 7급 6급으로 했다 그래서 막 변호사 협회에서 난리 났었어요. 최소한 5급은 줘야 된다. 왜? 행시도 5급인데 그거보다 더 하급에 6급으로 채용하는 게 공무원이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격증에 대한 어떤 이런 이제 이미지는 사실 그 사람의 역량을 보는 건 이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노무사 하면 돈 될까? 지금 이거 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보단 나아지실 겁니다. 뭘 하든 그걸 가지고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시던 내가 뭐 개업을 해서 뭐를 하시든 지금보다는 분명히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결과는
결국에는 본인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지 이 자격증으로 모든 걸 말해주는 시대는 이미 어떤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렵다는 거죠. 뭐 우리가 이번에 변리사가 뭐 연봉이 제일 높다라고 이런 거 났지만 그 변리사 중에도 쉽지 않으신 분들 계시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나가신 다른 자격사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자격증만 가지고 하는 게 본인의 역량이 그만큼 받쳐진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2003년에 입사해서 2011년에 퇴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회사예요. 뭐 프로필 토지공사에 정말 어렵게 입사를 했어요. 2003년이면은 혹시 그 비슷한 또래분들이 그때 정말 경기가 쉽지 않을 때였거든요. IMF 끝나고 복귀가 안 돼서 제 동기 레벨들이 취업이 잘 안 될 때였어요. 그때 어떻게 이제 입사를 해요.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그 처음에는. 근데 이제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지금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데 2011년에 퇴사를 결정했을 때 집사람이 이제 제일 걱정을 많이 했죠. 애 둘이고 지금 딸린 식구들이 있는데 갑자기 왜 그 잘 다니던 시내 직장을 걷어차느냐 네가. 회사에서 찍혔냐. 뭐 잘못했냐. 아니면 뭐 누가 뭐 준다냐. 이런 거 전혀 없이 뭔가 40전에 새로운 일을 해봐야 되겠어. 이래서 퇴사를 해요. 겉보기는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40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이제 퇴사를 결정하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네 아빠도 노무사인데 돈 잘 못 번데 지금 우리보다 괜찮겠어?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자격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버는 거다. 대신에 그 사람이 기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뿐이다. 그래서 믿어달라고 얘기해서 시작했다가 이거 뭐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좌충우돌 시행착오도 많았고요. 지금은 집사람 가끔 물어봅니다. 제가 그만두길 잘한 것 같아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씩 웃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얼마큼 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먼저 하셔야지 자격증 자체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앞에 우리 김용호 노무사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시지 않았을까. 거의 대다수의 분들.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하는 만큼의 역량을 보여주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과연 될까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제 제가 주로 사회보험법을 이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랑 만나실 텐데 과연 이게 될까?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니고서는 공식적으로 공부를 끊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논문 한번 쓰면서 이 인생의 정말 어려움을 처음 느꼈습니다. 군대 갔다 오는 것보다 더 힘든 생활.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모욕감을 받고 어설픈 상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논문 표절한 분들 욕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석사님들입니다. 석사 논문 누가 보겠냐 이러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보고 처음에 막 이렇게 논문 처음 했을 때 정말 야 이걸 막 이랬는데 존경하고 있습니다. 다. 왜 제게 그거보다 못하니. 근데 그만큼 공부하는 거 어렵거든요. 특히 직장 다니시면서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해봤는데 본인이 스케줄링을 잘 짜기 전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충 뭐 직장 다니면서 좀 공부하면서 되겠지. 그렇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면 여러분한테 돈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남들보다 힘든 자격증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그거 몇 달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운전면허 땄다 그래서 지금 다 운전으로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죠. 운전면허가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당히 쉽지 않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하기 쉽지 않으신데 그럼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을 일하실 때 내가 정말 하루에 8시간을 회사에 출근해서 일할 때 몇 시간을 일하는지 혹시 호기심에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스탑워치 누르고 뭐 이렇게 해보면서 근데 4시간 반 넘는 분이 없습니다. 그걸 넘으면 워크홀릭이에요. 8시간 일하는 중에. 자,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합니다. 저도
예, 학교 다닐 때 이제 고시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밤에 11시 반이나 12시에 꼭 잡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벼락치기가 아니고요. 이게 한 1년 이상, 2년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규칙을 세우지 않으면 오바로 나오면 바로 그냥 예, 지쳐버려요.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 6시에 일어나서 거의 17시간 정도를 눈 뜨고 있는데 밥 먹는 시간 3시간 빼면 14시간 정도를 이제 우리가 남는 거잖아요.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계속 앉아는 있습니다. 스탑워치를 재기 시작해봐요. 7시간 넘은 날이 공부 제일 많이 한 날이에요. 그건 신림동 고시원 가서 물어봐도 비슷해요. 근데 합격수기 보면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죠. 밥 먹는 시간 13시간 다 뻥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공부하지 못해요. 물론 그렇게 하면 더 높게 갈 수 있겠지만 정상인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보통인 사람들은.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분들.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느냐. 직장생활하면서 막 정리해보면 하루에 서너 시간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들이라도 우리가 꾸준히 끌고 가면 충분히 합격하는 데는 저는 전혀 왜? 집중해서 딱 그 시간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면 남들 7시간, 8시간 하는 것만큼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1차 시험을 1년 정도 준비한다고 하고요. 2차 1년 이게 모든 그런 시험의 기본적인 툴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 시험을 아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1년씩 가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9월 달에 시작해도 내년 6개월에 시험, 6월에 시험을 뭐 1년이 안 되죠. 9개월 정도 돼요. 그럼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사법시험이나 다른 시험을 해서 내가 지금 법적으로 접근이 빠르다. 한두 과목 정도는 내가 지금 떼고 있다 그러면 2, 3개월에도 1차 시험을 합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거는 최소한 10개월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패턴이에요. 근데 지금 시작하면 우리 여기 스케줄 다 있겠지만 이 스케줄대로 쭉 가다 보면 9월 달에 시작해서 내년 6월이 시험이다.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6개월 정도 해도 우리가 가능하다고. 그 나머지 기간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거냐.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작한다 만약에 9월 달에 그럼 이때부터 쉬지 않고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페이스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루에 막 10몇 시간씩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계속 이렇게 변화를 주면 집중력이 계속 좀 약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때도 중간중간 쉬는 거고 하루에 막 10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잡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서너 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씩만 우리가 꾸준히 갈 수 있다는 패턴이면 절대 시간에서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 꾸준히만 하면. 그리고 1차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실 때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2차 과목들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별도의 과목들도 있습니다. 얘네들을 미리미리 맛보기를 하고 어느 정도의 그런 이 한 텀 정도는 돌려놔야 합격하시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뭐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맨땅 헤딩하는 게 아니고 기초를 좀 다지고 넘어가셔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처럼 막 시작해서 이제는 2차 준비해야지. 네,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이 다가오면 이제 뭐 좀 알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하네 이런 현상들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006년에 합격하고 나서 2차 과목 강의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직장인분들하고 지금 한 8년 정도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저도 똑같았고. 왜냐하면 제가 이 케이스였거든요. 1차 시험을 그냥 어줍지 않게 붙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강의 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제 1차 평균입니다. 수석이죠, 수석. 1차 평균이에요, 1차 평균. 커트라인에 걸렸어요. 0.1점도 많지 않았어요. 후배가, 저보다 1년 후배가 저는 정말 인생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한 번도 공부하는 거 본 적 없는데 합격을 했거든요. 다 나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2차 준비가요. 정말 맨땅이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몰리니까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 왜냐하면 이제쯤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은데 패턴을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운 좋게 잘 그 고비를 넘어갔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준비하시면요. 왜냐하면 대체로 제가 이제 우리 요 딱 해보면
난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1차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1차 한 텀이 지나요. 그러면 중간에 문제 풀이하기 전에 시간이 남거나 뭐 이런 텀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90% 이상 그만둡니다. 아, 내가 이거 하나 더 사는데 뭐. 그리고 이래서 되겠어? 그리고 혼자 이게 공부가 쉽지 않아요. 루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텀이 생길 때 2차 과목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 두시면 기초라도 한번 맛을 봐 두시면 1차 합격하고 바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남들보다 시간이 적지만 미리 앞서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출발을 해야 뭐 학생 혹은 뭐 전업수험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런 분들이랑 페이스가 맞춰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전업수험생들이 많아도요. 한 30-40% 정도는 계속 직장인이 합격하고 있는 기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아마 제일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우리 어디 갔지? 네, 제 소개해 드리면 요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오늘 처음 아니고 두 번째 보신 분도 계세요? 질문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지금 요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 되게 만만치 않은 과목입니다. 다행히 1차에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총 5번밖에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는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무사가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산재 쪽만 우리가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2011년도부터 4대 보험이 이제 통합 관리가 되기 시작하면서요. 사업체에서도 이걸 엄청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고용 산재 보험은 어차피 노동법 영역이니까 잘 안 하는데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무사님들도 그렇게 관심이 많거나 소관이 보건복지부 산하예요. 고용 산재는 노동부 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셨었는데 지금은 워낙 이거에 대한 관심이 우리 지금 실생활에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험 과목에도 들어와 있고요. 실제로 현업에서도 보면은 저것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노무사님들 계세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4대 보험이 1차 시험에서는 뭐 1차 시험만 나오니까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현업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시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노동법 얘기 들으셨지만 법학이라는 게 법에 어떤 그런 규정이 있으면 이 규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패턴으로 가는 게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적용하는 그런 패턴, 해석하는 걸 우리가 학설이라고 그러고 적용하는 거를 판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시험에서. 여기는요. 학설과 판례가 없는 과목입니다. 무조건 온오프. 법조문을 외웠냐 못 외웠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단순하면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과목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출제 비중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라이트가 어떤 이건가? 그 보시면 고용산재보험만 이렇게 제가 넣어놨죠. 저게 그리고 옆에 이제 보험료징수법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통적인 노동법 영역에 있던 문제가 60%가 나와요. 그러니까 훨씬 지금 17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60%보다도 더 넘는 그런 문제 비중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는데요. 그 조문을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조문을 얼마나 암기를 잘하느냐. 근데 그냥 암기가 안 되니까 제가 주로 해놓은 건 이거를 좀 빨리 이해해서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앞으로 오늘 너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 해서 사회보험법은 특징이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들 보시면은 법조문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여러 다양한 형태의 좀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문제도 좀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법령 구성이나 차관 사항 다 조문 암기가 필요한데 이거를 얼마나 잘 암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랑 같이 하시면 이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래도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인가요? 네. 소개 또 있으세요? 예,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너무 잘했나요? 둘 중 하나죠. 아주 잘했거나 별 관심이 없거나인데 예. 전자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시험 만만한 과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험 제도라고 보고요. 하고 났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선택도 넓어지고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도 다니고 다 예전에 직업군인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지금 상당히 만족스럽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강의 때 한번 뵙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